안녕하십니까, 이진선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중에서 이제 공부를 위해서 임상심리학 과목을 저와 함께 15번의 수업을 차곡차곡 잘 따라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15번째 수업의 주제는 임상심리학의 자문 교육 윤리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 수업을 15번을 하면서 첫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또는 안녕하세요 이진선입니다 라고 제 이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5번을 제 이름을 부른 것도 부르면서 저를 들은 것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진선이다. 곧 이름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주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이 15번째 이제 수업은 임상심리학의 자문이자 교육이자 윤리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결국 임상심리사로서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가치와 어떤 태도를 지니면서 이 영역에서 내가 일을 해볼 것인가, 내가 이것을 내 전문 분야로 가져갈 것인가, 그런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다가가야 되는 조금 다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영역에서도 기출문제나 출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중요한 거 플러스 우리가 자격과정을 가지고 나서 이후에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실시하고 평가하고 임하는 과정에서는 왜 내가 이 자격증이 필요하고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윤리적인 마음으로 임할 것인가, 그것을 조금 더 정리하시고 조금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해가는 시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테마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자문 그리고 교육, 윤리 세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문과 교육의 파트는 14번째 시간에 지역사회심리학이라는 그 영역을 얘기할 때 자문과 교육이 이 시간에 또 나올 것이다. 제가 이제 예고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과 교육에 대한 영역을 조금 더 정의, 개념적인 차원,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추구하는 모델과 단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상심리학자로서 기준이 되고 있는 그 윤리적인 그런 시행법들, 어떤 기준을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학습하고 마무리하는 긴 여정을 우리가 같이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자문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에 한국 임상심리학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심리적인 건강 및 효과적인 적응을 다루어 궁극적으로는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고, 그리고 심리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그리고 심리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그리고 심리학적인 교육, 심리학적인 지식을 응용해서 자문을 한다. 이렇게 자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문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개념화해야 될 것인가? 조금 풀어서 많이들 쓰는 용어입니다. 이제 의견을 묻는다든지 충고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어떤 것을 의견을 묻고 충고나 제안을 제시하고 방안을 제시하는가, 보시면 이제 조금 어떤 일을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의견을 묻는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보편적인 영향에서 이 정의 내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자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임상 심리학 영역에서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든 교육이든 보육이든 이런 여러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병원이나 진료소, 학교, 그다음에 사업체, 정보기관 등의 다양한 공동체 장면에 존재하는 특정한 질문, 그리고 문제들에 대해서 인간 행동의 지식과 이론을 응용하여서 이게 전문성인 거죠. 전문적인 충고를 제공한다. 또는 제안한다. 또는 방향이나 방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례적인 내용에서 보시면 무엇을 제시하고 무엇을 조언하느냐. 그때 이제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고 있고 지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들을 무엇을 사용하면 이 현장에 있는 산업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그 스트레스를 관리할 것인가 그런 거에 방안을 전문성을 가지고 제시를 한다는 한 사례.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법정 범죄 심리학의 우리 파트에서 공부했듯이 범죄자들을 다루는 교도관들에게 이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방법을 조언한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이면 그런 교도관 내지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수 있겠죠. 또 동일하게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특정한 의학적인 치료를 잘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건강심리학 영역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분야를 어떻게 조언하고 가이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방편이겠죠. 기업체에서는 인사채용이나 승진, 어떤 과정에 이 인사채용에 어떤 검사들을 사용해서 좀 정신 상태나 심리 상태를 좀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체의 인사채용이나 외국에 이제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 현장의 그들이나 여러 영역에서 이들의 심리 상태와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우리가 객관적인 성격 검사에서 말씀드렸던 MMPI라든지 그런 도구들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들어오는 신입생들 이들을 이제 분류해서 그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되어지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를 자문을 한다는 거죠. 그 영역과 더불어 이제 다음 보시면 이런 자문을 어드바이스를 주고 그 다음에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을 상황이 생기는데 그 상황들이 조금 유형으로 성격이 조금 색깔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을 지금 5가지로 나눠 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제적인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5가지 유형을 보시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내담자 중심 사례 자문, 피자문자 중심 사례 자문. 다음 페이지 제목만 먼저 보겠습니다. 따라오시면 세 번째 프로그램 중심 운영 자문, 피자문자 중심 운영 자문 또는 행정 자문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 동료 집단 자문. 그러니까 5번째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동료들에게 나의 임상 사례나 나의 어떤 고착된 지점에 대한 것들을 좀 제안을 해달라, 피드백을 해달라 요청하는 자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3번, 4번과 앞전에 보이는 1번, 2번이 제목에서 다른 점이 한 단어.
그러니까 내당 피자문자 중심 사례 자문에 사례가 들어갔느냐, 피자문자 중심의 운영자문이라는 운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 거기에 이제 사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운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먼저 사례가 들어가 있는 이 유형이 무슨 유형인가? 화면 보시면 내담자 중심의 사례 자문이라는 거는 특정 환자의 치료나 보호를 위해서 이 직접적인 치료와 보호를 위해서 이 심리학자나 임상심리자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치료하고 이들을 개입하고 돌볼 것이냐. 그 실질적인 만약에 내가 상담사로 임상심리사로 상담을 하면 그 상담 케이스, 그 케이스에 대한 자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피자문자 중심이라는 거는 내가 임상심리사고 내가 파견으로 가는 어떤 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럼 기관이 이 기관을 피자문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역량 강화, 그 능력을 더 부여할 수 있게끔 자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운영이나 행정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표시 해놓으라고 이제 드렸죠. 그러면 이제 운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행정적인 거를 어떤 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중심 운영 자문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제 연구하거나 관리를 할 때 그거를 직접 운영을 할 때 이 얘기예요. 그때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나 기능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정리가 됐고 아까하고 동일한 요게 이제 헷갈릴 거예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피자문자 중심의 운영 자문. 그러면 이 운영이 그대로 들어간 거를 연결을 시키세요. 기관 내 행정 혹은 인사 관련 쟁점과 관한 업무적인 거 포함해서 이 기관을 기관장이 아니면 기관 팀장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기술을 터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조금 두시고 그거 관련한 이제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예시로 나오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제 5가지가 있다라는 거. 내담자 중심 사례자문, 피자문자 중심 사례자문,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프로그램 중심 운영자문, 피자문자 중심 운영자문,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여서 비공식적인 동료 집단 자문. 이렇게 이제 색깔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 유형별로 자문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다음 보시면 이 자문에도 기관의 이제 색깔에 따라서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5가지를 이것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 모델, 화면에 보이시는 첫 번째 정신건강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모델 나올 것이고, 조직 옹호 모델 나올 것이고, 과정 모델 나올 것이고, 행동주의 모델, 이렇게 5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처음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정신건강 모델이라는 거는 자문 요청자가 또는 기관에서 기관 팀장이 아니면 내담자가 환자가 그들이 전문가인 나와 대비했을 때에 내가 똑똑하게 정보를 더 많이 알아요. 저들이 문제를 못 풀고 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힘의 균형이 위아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들이 조금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옆에 이제 요렇게 격까지만 딱 요렇게 알려주면 그들이 해낼 수 있다라는 거에 그 전제를 가지고 핵심은 맨 밑에 보시면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이나 지시를 단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 지시나 이런 것들이 정신 역동적이거나 또는 조금 더 심층적인 거죠. 위기 개입이거나 이런 입장을 취하거나 자문 요청자가 자신의 능력 범위, 그러니까 역량 강화를 넓힐 수 있도록 넓히기 위해서 그것을 자문가가 이렇게 1번부터 100번까지 다 하십시오. 당신이 그런 것들을 소화할 능력이 없으시니 내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전제가 아니라 정보는 주되 그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가정한다라는 게 초점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조직 모델이 있습니다. 그럼 조직 모델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구성이 되는 걸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조직 인간관계 모델, 조직 사고 모델. 그래서 인간관계니까 관계 그러면 상호작용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 내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이 이제 초점이고 조직 사고에 대한 이 단어가 들어갔을 시에는 조직 인간관계 모델의 요 앞에 말씀드린 요걸 변형된 형태,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 관계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는 있겠죠. 그게 변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것, 결정은 이 인지, 선택이나 판단은 사고가 들어가잖아요. 목표를 설정. 어떤 계획을 설정, 이거는 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들어가는 영역이니까 목표 설정이나 역할 규정이나 조직 내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조직 사고 모델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조직 옹호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단어들이 조금씩 헷갈리게 조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헷갈리는데 그래도 이제 조직을 옹호한다. 옹호라는 단어가 쉽게 말하면 두둔한다, 편들어서 지킨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나 환자와 동반자 관계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특정 환자에 대해서 적합한 치료 과정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편이 되어서 이들이 치료를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자문가의 이때는 뭔가 치료 과정을 찾는다라는 얘기는 방향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자문가의 역할에서는 조금 더 추진력이 있는, 즉 목표를 지향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치료 과정을 찾거나 해야 될 것이고, 이 실행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그걸 해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공감, 적극적인 경청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도 그냥 질문이 아니라 그 목표에 부합하는 적합하는 촉진적인 질문을 시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행에 대한 방식은 촉진적인 것이 달성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를 우리가 촉진적이다. 그것이 어딜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이라는 것과 함께 여기에는 이 옹호 과정에 대한 지식 뿐만이 아니라 이제 법률 지식, 그 다음에 대중 매체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더 사회적인 지지망, 아까 한 팀이 된다 그랬잖아요. 동반자 관계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 환자를 구성하고 있는 지지 체계가 누가 있는가 이런 거가 중요하겠죠. 그 지지 체계인 부모와 어떻게 보면 한 팀이 되어서 이 환자의 치료적인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먹어야 되고 집단을 해야 되면 집단을 해야 되고 개인 심리가 필요하면 개인 심리를 해야 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조력자 역할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세 번째 모델을 정리해 주시고 다음 보시면 이제 과정 모델입니다. 이제 치료자와 환자 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조직 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 내의 그런 역동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의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대인관계 상호작용에 대한 이 환자가 어떻게 이제 이 과정을 좀 상호작용을 개입하고 해볼 수 있는지, 시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환자 자체 내의 이해가 조금 있어야겠죠. 요것을 높이는 것이 이제 중요한 초점으로 들어가는 게 과정 모델입니다. 마지막 이제 행동주의 모델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행동치료 얘기, 그리고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행동치료, 주의, 인지행동치료, 이거는 빼먹을 수 없다. 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고 계속 반복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그러면 학습이론이 빼놓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드러나는 보여지는 행동에 대한 초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가정을, 이 학습이론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가정을 하고, 이 자문의 목표, 즉 행동주의 관점에서의 목표는 뭐겠어요? 행동이 증진되거나 뭔가 재구성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부적응적인 행동은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 적응적인 행동을 빈도를 증가시킨다, 강화시킨다. 이 개념을 행동주의 얘기가 나오면 그 행동의 빈도를 감소, 증가, 요 강화를 시킨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 꼭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같이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기능 분석, 뭐 기능적인 거, 이렇게 이런 용어들이 행동주의에서 계속 같이 나오거든요.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들은 행동치료는 과제를 부여해서 환자나 내담자가 직접 점검을 하기도 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임상가나 상담사가 같이 그거를 탐색하고 그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주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행동적인 강화나 이런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기 핵심이 자문가가 학습 이론이,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이나 이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들이 개인이나 집단 내에 조직의 문제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 모델링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이론적인 접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조금 지시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요 행동주의 모델에서의 전문가 입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의 5가지 모델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모델과 이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심리학적인 자문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사례화 시키는가, 그럴 때 이제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성적인 문제를 지닌 환자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살 시도나 강간 및 폭력을 당한 환자에 대한 위기 개입, 그리고 청소년 이제 성행동이나 아동기의 비만 문제를 개입하는 그런 모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정신건강의 증진이 요구되는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대상의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관련 문제,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 및 이혼에 관한 가정 문제, 실직자 및 구직자를 위한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어떤 대상을 위해, 증상이 있는 아니면 현상이 있는 어떤 대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갱신하고 하는 과정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거기에 핵심적인 어떤 요인들이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존감을 세우는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자존감을 정의할 때 내가 나를 스스로 괜찮다, 나 요 정도는 괜찮다, 나 좀 편안하게 느껴진다라는 자기 가치감이 있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B 맞았던 학점이 A 정도 맞아서 뭔가 좀 성취해내고 이루어내는 경험들을 가지는 성취 경험, 이런 자기 효능감과 연결되어 있는 성취 경험을 이루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이라는 거를 증가하는 거에 프로그램에 자문이 들어오면 자존감의 구성이 되는 자기 가치감이나 이런 성공 경험, 즉 자기 효능감이 하나의 하부 요인이어서 얘네들을 어떻게 설문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매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시행해 볼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상담심리 전문가로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점. 그걸 내 스스로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만 기관이나 국가기관이나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나 이런 기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들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이게 아니라 이건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다음 보시면 이제 자문에 대한 제가 유형도 얘기 5개, 모델도 5개. 오늘 뭐가 다 5개예요. 그죠? 자문의 5단계. 이 자문을 하는 과정은 그러면 어떤 과정에 거쳐야 되는가에 여기도 5단계가 있습니다. 질문을 이해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중재하고, 종결하고, 추적. 종결은 끝이다. 요거를 이제 담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 과정이든 우리가 15주 수업하면서도 여러 영역 안에 단계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심리상담 그 실제 심리치료 그 실제 과정도 초기, 중기, 후기 이런 거를 말씀해 드렸고, 심리평가, 임상적인 그런 평가에서도 뭐 계획, 실시, 해석 이런 식으로 과정이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나 우리 구조 속에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론, 본론, 결론, 초기, 중기, 후기. 일단은 뭐든 시작하면 시작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끝으로 갈수록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개념에 두고 그리고 그 용어들을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쓰는가 그거를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5가지의 단계에 처음에 질문의 이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심리 치료를 할 때 주 호소 문제를 그 사람의 문제를 어려워하는 문제를 얘기하듯이 자문도 그 기관이나 아니면 한 개인이 나에게 청소년을 위한 자존감 역량 강화, 자존감 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호소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래서 청소년으로 할 건지 아동으로 할 건지 아니면 성인 대학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대상이나 그래서 매체를 뭘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라는 그런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해서 이해하고 그것의 목적을 세워야 되는 것이 초기 단계. 질문의 이해 단계. 쉬우시죠? 연결이 되시죠? 그것들을 이제 평가한다. 그 호소한 부분들을 어떤 성질이고 이것들이 어떤 질문, 의뢰된 질문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평가 과정을 종합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관련한 개입 방법이나 이런 계략적인 것에 윤곽을 잡는다. 그러니까 내가 요청을 자존감 증진 들어왔어요. 자존감 증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뭐 놀이치료로 들어갈 건지, 미술치료로 들어갈 건지, 독서치료로 들어갈 건지에 대한 개입 방법에 대한 선정이나 기준, 이런 이제 구조 세우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 구조를 세우기 위한 자료 수집이나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세 번째가 이제 중재입니다. 중재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제적인 조언이나 제안을 제공하는, 실행하는 단계. 그러니까 중재한다, 내가 어디에 이렇게 개입을 한다 이런 의미의 행동으로 실행이 옮겨진다. 이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돼서 중재가 실행되고 있는 과정이나 성과에 대한 이런 검토나 이런 평가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단어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 개념은 다 비슷해요.
마지막 종결은 끝났다예요. 끝났다는 얘기는 의뢰한 목적이나 그런 어떤 사안들이 잘 맞췄다, 충족이 됐다 이런 얘기겠죠. 그 목적이 충족이 됐으면 이제 종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뢰된 목적에 어떤 연유이든 그 자존감 증진을 시작했지만 대상이 조금 달라서 이게 이제 효과가 잘 나지 않았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도 거기에서 이제 기관에서 요청하는 기간에는 끝. 그게 이제 종결입니다. 자문가와 이제 피자문가 간에 추가적인 질문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 서로가 이제 합의가 되면 종결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났는데 하나 더 있는 게 추적. 정신분석에서는 훈습 이거하고 유사한 것처럼 내가 한 번에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추적을 해보고 그것들을 점검을 해보고 살펴보는 과정. 그거를 이제 추적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문의 5개 단계를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유형과 모델과 이런 단계들을 구성해 가는 데 있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효과적인 자문을 위해서는 이 임상심리 전문가나 우리 자문가로서의 역할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느냐. 개인 대 개인이든 기관 대 기관이든 그 사람의 목적하는 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들어보는 내용, 의뢰된 내용을 직접 말로 듣든지 이메일이나 이런 문서로 보든지 어떤 사항을 나한테 요구하는지를 캐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핵심을 따라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경청의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기관에서 요구하는 얘기와 내가 의도하는 얘기가 다르면 부적합하게 안 맞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이 유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요구하는 자존감 증진이라는 거에 어떤 핵심적인 부수적인 요인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이런 파악을 하려면 일단 요구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건 상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담자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 핵심에 대한 이 요약을 기술이 요게 좀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용한 질문이나 정보 수집, 피드백과 이제 비평에 대한 이런 능숙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는 제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인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서로 그쪽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나도 전문가로서 능숙하게 이제 피드백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직과 관련된 기관 대 기관에서 자문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조직의 이런 흐름과 그 업무 풍토나 문화를 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집단이 한 사람이 개인과 개인으로 만나는 거와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만날 때, 즉 조직이나 집단이 만날 때는 그만의 독특한 역동과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 사람하고 나하고 1대1로 만날 때는 내 주장을, 내 의견을 잘 피력하고 얘기를 하는데, 집단이 형성이 되면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조금 수준이, 그러니까 평가하는 수준이나 적응하는 수준이 조금 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먼저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따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하기가 좀 주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거나 어떻게 볼까 싶어서, 그런 것들에 이 집단이 놓여 있을 때는 어떤 역동과 갈등이 여기에서 일어나는가라는 집단 역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그들을 조정하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윤리적인 모습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지식들을 제공해야 되고, 자문자의 특정한 목적이 개입되지 않도록 자문가의 그리고 숨겨진 목적에 대한 나는 자존감 증진이라고 말했는데 자존감 아래는 뭐 자기 이해가 더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좀 숨겨져 있거나 표현이 잘 안 되면,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좀 목적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들이 1차적으로 겉으로 피상적으로 대화하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숨은 의도를 다 알아내고 캐치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면의 기저 아래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뭐였을까? 이런 거를 이제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요인들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다음 보시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정의는 간단합니다. 여기는 쉽습니다. 교육 말 그대로 다양한 장면의 임상심리학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지식을 가르친다. 지식을 전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해에 대학의 교수진으로 이제 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박사 학위를 이제 취득하고 대학이나 기타 이제 사회교육시설에 이제 심리학 강의를 한다. 이런 게 이제 다 가르치는 활동이죠. 그리고 이제 병원 장면이나 상담 시설 장면이나 이런 장면에서 수련을 하는 임상 심리의 그런 수련 과정 중에 있는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슈퍼비전하고 지도 감독하는 우리가 이제 심리평가나 이런 심리 상담을 내가 석사나 박사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배웠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이나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시점이나 안목을 같이 좀 배우고 그리고 더 능숙하게 이제 하기 위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 현장에서 한 생명을 다루기 위해서 인턴과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을 이렇게 전공의 과정을 가듯이 우리 이제 임상심리나 이 상담 영역도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정신의 영역이지만 한 인간을 다루는 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인턴과 레지던트 이런 수련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수련 영역에서 이런 지도 감독이나 슈퍼바이저들의 그런 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 전문가로서 이제 기업인들 대상으로도 이제 교육을 할 수 있고, 딱 이제 임상 심리 요 현장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련 아니면 인간관계 의사소통 관련 이런 것들을 기업 강의를 그래서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런 유형이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장면이 어떤 어떤 기관이나 어떤 부류에 이제 속하느냐, 그러니까 장소가 어느 영역에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 가지가 대학이나 이제 대학원의 심리학과에서 이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임상 심리학 저하고도 이제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셨듯이 이 임상 심리학이라는 자문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와 관련된 전공 과목을 배우거나 가르쳐야겠죠. 그 관련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심리치료, 그다음에 통계 면담법들을 강의를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사례들에 대한 개별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개별적으로 지도 감독도 하고, 그리고 대학이나 다른 학교, 대학교의 다른 과, 꼭 심리학과뿐만이 아니라 교육학, 여성학 이런 곳에서 이제 교양 과목이라든지 이런 심리학 과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이나 병원 장면에서도 강의를 하실 수 있죠. 요 세 개를 묶어서 학구적인 장면에서의 교육을 하는 장소, 유형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두 번째 다음 유형으로 나와 있는 조금 색깔이 다른 진료소나 워크숍,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나 이제 내담자 가족을 위한 교육, 요 영역은 사업체, 산업체, 요거는 일반 대중, 교육 현장하고는 조금 색깔은 다르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의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장소이고 교육을 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워크숍을 가고 세미나를 하고 뭐 정보 수련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과정은 이제 조금 묶으셔서 비학구적인 장면에서의 교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차이점을 그렇게만 정리를 해 두시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학교 현장이니까 당연히 학구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는 유형인 거고, 학교 외의 장면, 학교나 병원이라는 요 직접적인 그 기관 외에 뭐 진료소든 조금 더 이제 가벼운 워크숍이라든지 산업체라든지 일반 대중이라든지 여기는 학문적인 장소가 아닌 그런 보편적인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비학구적인 장면이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실 이제 내용이 윤리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 한 개인이 내가 이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이 전공자로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태도, 그리고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이제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원칙들을 좀 어떻게 좀 기본으로 가지고 있게 하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내용인데, 제가 이제 6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6가지가 첫 번째 유능성. 임상심리학자는 자신이 수행할 역량이 있는 업무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전공이 성인 상담과 부모 상담, 그리고 이제 어떤 도구 상담에서 매체 상담에서 모래놀이 치료나 뭐 놀이 치료나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았는데 아동이 와서 상담해 달라고 해서 내가 그 부분을 그냥 배우지 않고 슈퍼비전 없이 그냥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해내고 그 부분에 대한 내가 어떤 부분이 좀 강점이고 그리고 보완해야 되는 약점이 있고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업무를 모두 다 모든 증상을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한계에 대해서 잘 충분히 지각하는 것이 윤리의 첫 번째 유능성에 해당이 합니다. 이 제목들은 꼭 잘 외우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능성을 임상심리학자가 어떤 상황에서 위반하게 되는가. 내가 알고서 위반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모르고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위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이제 이 치료자나 임상심리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본인이 더 불안과 우울과 이런 심리적인 장애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판단이 조금 이제 선택과 판단이 어렵겠죠. 그리고 너무 과중한 업무, 부담이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되어서 지쳐서 피곤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 정도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제 했으니,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땄으니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다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조금 자만한 경우, 이런 경우 더 배울 필요 없다. 우리는 근데 평생 배워야 되는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특정 전문의 교육 수련을 받지 않고 특정 내담군을 다룰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이게 아까 유능성의 그 기본 핵심 개념하고 이제 유사한 맥락이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성실성, 정직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담자를 다룰 때 아니면 타인을 대할 때에 공정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 즉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어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 시간과 이 사람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을 잘 이렇게 귀하게 대할 수 있으며 이 정직한 마음으로 뭔가를 숨겨서 의도를 가지고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에 잘 이렇게 이런 것들은 내담자가 봐줄 수 있고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 보장에 대해서는 이런 영역에서는 알 수 있고 이런 영역은 모릅니다라는 설명, 이런 것들이 다 내담자의 알 권리에 대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성실성에서는 환자나 내담자와 부적절한 이중관계, 내 가족이거나 내 친한 사람인데 힘들다고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이중관계야. 또는 지도 교수님과 논문 쓰는 과정인데 내가 이제 상담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이중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착취관계, 그다음에 성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문적 과학적인 책임이라는 거는 전문가로서 행동을 할 때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무엇에 대한 높은 수준? 내 전문성. 그러니까 내 분야에 대한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이든 이론이든 그거를 실시할 수 있는 실력이 그래도 높은 수준에 유지되어 있어야 그것들을 자문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초위의 활동을 함으로 자신의 이제 지식과 능력의 범위를 인식할 의무가 있다.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어. 더 발전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는 발전해 가고 우리도 성장 단계에 있지만 그 다음 것에 대해 새로 나오는 정보, 새로 나오는 이론이면 그것을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모르는 분야의 증상이나 치료 기법이면 그런 것들을 또 배워서 채워야 되고 내가 아는 것이라고 해도 다른 슈퍼바이저나 감독들은 어떻게 또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네 번째 권리와 존엄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상담 현장이든 임상심리의 그 평가 현장이든 그 한 개인의 비밀과 사생활은 지켜줘야 된다. 아동이나 이제 가족으로 올 시에 또는 부부 상담을 할 시에 첫 시간에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담이기 때문에 두 분이 여기서 싸울 수도 있고 아이가 엄마 아빠 뭐 듣기 좋은 말도 있지만 듣기 싫은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상황에서 같이 얘기는 하되 가서 싸우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든지 아니면 아동 상담이 청소년 상담이 주인공이 이 아이라면 이 아이의 얘기를 어머님, 부모님들에게 100% 다 할 수는 없다. 이 아이의 사생활을 내가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제 한계 상황, 비밀, 그 한계 예외 상황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나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한 개인의 개성이나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일방적인 지식과 편견을 지양해야 한다. 다섯 번째가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즉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문 영역이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누군가 타인을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 그 한 사람을 돕기 위한 노력이어야 하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윤리가 있고 여섯 번째가 사회적인 책임.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자는 자신의 기술을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전문성과 이 기술이 있어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낙인을 찍고 배제하는 용도가 아니라 내가 이 한 학문의 한 영역에서 한 개인의 전문가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한 착취나 이런 거에는 그런 정책적인 얘기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더불어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심리학 과정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서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윤리 규약 APA 윤리 광령에는 여기에도 이제 6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역량, 유능성 지금 얘기한 맥락입니다. 수행할 역량이 있는 업무만 한다. 성실, 정직성, 전문인으로서 타인을 다룰 때 공정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책임. 똑같죠. 그런 부분을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사회적인 책임. 거기에서 뿌리가 흘러내려왔고 우리도 그 과정선상에 있기 때문에 윤리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맥락을 좀 체크해 두시고 이 자세나 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자격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6가지 핵심 단어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또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제가 하나 이제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테스라는 한 힘이 엄청 세고 좀 거인이면서 강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이 한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니까 물건을 뺏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제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무 이유 없이 그 상대로 강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불러들여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흑백으로 나와 있는 거에는 사람이 누워 있는데 양쪽에서 그 사람에 맞게 침대의 틀이라는 거에 맞게 늘리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로 나와 있는 그림에서는 작은 침대에 그 사람이 맞게끔 자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15번의 강의를 통해서 자격 과정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고 실질적인 심리평가의 검사 도구를 하나하나 배워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MMPI 2번이 65점 이상이에요. 이 사람 우울증. MMPI 4번이 65점 이상이에요. 그 3번이 또 65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히스테릭. 낙인을 찍거나 편견을 주거나 그 해당하는 결과 점수가 이 틀에, 나의 가지고 있는 틀에 끼워 맞춰서 그 사람을 해석하거나 그 사람을 이 결과 프로파일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먼저 존중을 하고 그 사람의 상황 맥락,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첫 시간에 전체로서의 개인을 이해해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로서의 한 개인을 이해하는 과정에 개인 내적인 것도 있고 개인의 관계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맥락도 있고 우리는 여러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 우리 임상심리사는 더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 사람을 진단하거나 낙인을 찍어서 2번 나왔으니까 2번에 끼워 맞추고 4번 나왔으니까 4번에 끼워 맞춰야 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어도 그 한 사람의 실제 개인을 보시고 그 분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돕는 역할에 있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최종 마무리를 이 그리스 신화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자문이란 오늘 수업 다 정리를 해보시면 자문이란 임상심리학 우리 이 학문적인 영역 안에 이 전문성, 이 전문성을 전문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하고 조언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문이라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이란 이와 같은 그런 전문적인 의견이나 전문성을 임상심리학과 관련한 이 여러 전문성을 지식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고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이다라고 한 파트를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 윤리란 마지막에 이제 전문가로서의 도리, 태도 마지막 이제 제가 그리스 신화를 벗삼아서 프로크로스테스의 이제 침대를 벗삼아서 이제 최종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학문을 임하고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임하는 자세와 그 다음에 태도, 어떤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한 개인을 내가 보고 있는 시선과 관점으로 그것을 늘려서 끼워 맞추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에 끼어 들어서 맞게끔 잘라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한 사람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맥락 안에서 어떤 이 결과와 평가들이 지금 여기에서 연결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시고 우리가 윤리 항목을 꼭 준수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들에게 공지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지할 의무가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담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환대하고 존중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준비했던 15주 15강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저하고 했던 임상심리학이라는 이 한 과목에서도 핵심 포인트를 둔다면 심리 검사하고 심리 치료의 영역, 그리고 이제 한두 문제를 더 두세 문제를 여분으로 꼭 나온다 하는 파트가 첫 시간에 배운 임상심리학의 그런 역사 파트, 그리고 13강부터 14강, 15강에서 우리가 실시했던 실제 임상심리사가 어떤 영역에서 임할 것인지 특수한 영역, 우리가 5가지 영역을 했었는데 그 영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했던 이 자문과 그 다음에 교육과 이 윤리에 대한 부분은 꼭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거를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과정 안에 이제 과목별로 준비하시는 것도 어려우신 과정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이제 석사가 박사 학업을 하시면서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육아를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그럼에도 이 자격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그것이 곧 바로 전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난하고도 어려운 과정을 나의 또 이후에 나에게 올 보상이든 나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그 상황을 유보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즐거운 걸 당장 하지 않아도 내 미래에 나에게 즐거운 일과 괜찮은 일이 있을 것을 위해 내 현재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감내할 수 있는 것, 요거를 유보하는 그런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에는 합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모든 과정에서는 그 경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도움이 되는 지점이 있고 때가 있을 터이니,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기출문제와 관련한 과정을 꼭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좋은 결과, 그리고 이제 합격이라는 그 결과, 이런 부분들을 잘 이루어내실 거라고 제가 믿고 응원합니다. 그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잘 완수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15주를 같이 수업하고 같이 이제 공부했던 모든 과정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